최근 우리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바다 건너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보름 만에 무려 4조 원에 가까운 돈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갔는데요. 서학개미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시장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강력한 변동성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3배로 추종하거나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들이 널려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도 드디어 이런 상품들의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심도 있게 검토 중인 핵심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국내 증시에도 상장시키겠다는 건데요. 특정 종목이 1% 오를 때 수익률은 2%가 되는 상품으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을 유인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지수를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까지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홍콩에서는 이미 특정 종목을 2배, 3배 추종하는 상품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2배 상품을 사기 위해 홍콩 증시로 원정 투자를 가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고환율을 자극하는 해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절실해졌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실무적인 검토 단계에 있으며 상품 출시를 결정하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귀뜸했습니다. 이번 검토안에는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국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국장판 TQQQ가 탄생할 가능성이 열린 셈인데요. 투자자들이 더 이상 레버리지 상품을 찾아 해외 계좌를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도록 국내판을 키우겠다는 의도입니다. 물론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규정상 파생형 ETF의 배율은 2배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ETF 지수는 최소 10종목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 규정들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도 구체적인 결론이 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국은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 분석 자료까지 요구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국내 운용사들이 앞다투어 강력한 상품들을 쏟아낼 전망입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들을 보면 왜 이런 유인책이 나왔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알파벳 같은 개별 종목은 물론이고 테슬라 2배 레버리지나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항상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한 지수 상승률보다 내가 원하는 종목에 집중하며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시총 4천조 원을 돌파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런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면 자금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2배 ETF가 국내에 상장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홍콩 증시로 향하던 자금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효과는 물론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투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이 날 때는 달콤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손실 역시 2배, 3배로 커지는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별 종목은 지수보다 변동성이 훨씬 커서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천조 시대를 연 국장이 이제는 상품의 다양성까지 갖추며 진정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더 큰 변동성을 찾아 떠났던 서학개미들이 과연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새로운 투자 수단의 등장이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고위험 상품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본인의 성향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삼성전자 2배 ETF가 출시되면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줍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를 시작하려고 증권계좌에 돈을 넣었는데 막상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다가 몇 달을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투자 상품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여러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종합선물 세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ETF를 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인텔 같은 대표 반도체 기업들에 한 번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별 주식을 하나하나 고를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ETF 안에 어떤 자산들을 담을지는 누가 정할까요?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들고 운용하는데요. 대부분 특정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로 구성되고 KRX 반도체 지수를 추종한다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구성되는 식이죠. 이를 지수를 추종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것 같아서 투자하고 싶은데 개별 기업을 고르기는 어렵고 위험 부담도 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기업이 잘못되면 투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이럴 때 ETF가 해결책이 됩니다. ETF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체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서 특정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산업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TF의 첫 번째 장점은 거래가 쉽다는 점입니다. 일반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고 해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분산 투자입니다. ETF 하나로 수십 개, 수백 개 기업에 나눠서 투자할 수 있어서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쉽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투자 원칙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낮은 수수료입니다.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 보수와 각종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고, 네 번째로 투명성이 높습니다. ETF는 매일 어떤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공개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투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시장 가격 변동성 문제인데요. ETF의 시장 가격과 실제 담고 있는 자산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괴리율이라고 하죠. 둘째,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반 펀드보다는 낮지만 비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셋째, 투자자가 직접 구성 종목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ETF는 개별 종목 선택이 어려운 초보 투자자나 특정 산업이나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으면서도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며 투명하게 운용된다는 것이 핵심 장점입니다. 다만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고 운용 보수가 들며 내가 원하는 종목만 골라 담을 수는 없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투자는 공부하고 이해한 만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ETF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ETF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런 버핏이 추천한 S&P 500 ETF에 투자하려는데 미국에 직접 투자할까요? 아니면 국내 상장 ETF로 투자할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상장 ETF는 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상품입니다. SPY, IVV, VOO 같은 ETF들이 대표적이죠. 이 방법은 달러로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ETF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무려 80배나 크고 35,000개가 넘는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운용 보수도 훨씬 낮은 편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이 심하면 ETF에서 수익이 나도 원화로 환전할 때 수익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은 양날의 검인 셈이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어떨까요?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S&P 500 같은 해외 지수를 추종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달러 환전 없이 원화로 바로 투자할 수 있고 우리나라 장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6시까지 열리는데 국내 상장 ETF를 쓰면 이런 시간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해도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 차익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만 22%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다른 해외 ETF와 손익통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ETF에서 300만 원 벌고 해외 주식에서 100만 원 잃었다면 실제 수익은 200만 원이죠. 250만 원 이하라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에 15.4%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손익통산도 안 되고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계산해보니 연간 수익 833만 원이 분기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역전되거든요. 연간 수익 833만 원 이하면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합니다.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크기 때문이죠. 반대로 833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국내 상장 ETF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15.4%가 22%보다 낮으니까요. 국내 상장 ETF의 세금을 더 줄이고 싶다면 ISA 대자나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익통산과 과세 이연 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소액 투자자는 해외 직접 투자로 비과세 혜택을, 중간 수익 구간에서는 국내 상장 ETF로 편리함과 절세를 동시에 잡으시면 됩니다. K뱅크가 세 번째 상장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공모가를 20%나 낮춰서 시장의 눈높이를 맞췄는데요.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4조 원 몸값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K뱅크는 1월 13일 금융위원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총 6천만 주를 공모하는데 신주 3천만 주와 구주 매출 3천만 주로 구성됩니다. 공모가는 주당 8,300원에서 9,500원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최대 공모 금액은 5,700억 원 규모인데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주관사로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이 인수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모가는 이전보다 20%나 낮아진 겁니다. K뱅크는 2023년 두 번째 상장 시도 때 공모가 밴드를 9,500원에서 12,000원으로 제시했었는데요. 이번엔 시장 상황을 반영해 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공모가 산정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K뱅크는 카카오뱅크와 일본의 라쿠텐뱅크를 비교 회사로 선정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비대면 영업과 서비스형 뱅킹 모델로 선장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들입니다.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 책정된 공모가는 주가순 자산 비율 기준으로 1.38배에서 1.56배 수준입니다. 시장의 눈높이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대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K뱅크의 재무 상황은 어떨까요? 2016년 설립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답게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 자산은 29조 5천억 원, 자기 자본은 2조 1,800억 원 규모입니다.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1년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한 이후 2024년엔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인 128억 1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도 842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K뱅크는 공모자금을 어디에 쓸 계획일까요? 크게 4가지 분야에 투자를 집중합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출, 기술 차별성 강화,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구축, 그리고 디지털 자산 등 신사업 진출이 그것입니다. 사실 K뱅크가 상장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거래소 승인을 받았지만 시장 여건 악화와 기관 수요 예측 부진으로 상장을 철회했었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상장 기한을 올해 7월로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만큼 이번 도전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상장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과 23일 이틀간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이 진행됩니다. K뱅크는 올해 코스피 1호 상장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 예정일은 3월 5일인데요. 새해 첫 대형 상장으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K뱅크는 공모가를 20% 낮춰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했고 4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개선세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두 번의 상장 철회 이력과 올해 7월 마감 시한이라는 압박도 존재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이 K뱅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됩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코스피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의 도전기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굴 역대급 대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국내 로봇 시장의 절대 강자
HD 현대로보틱스가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인데요. HD 현대로보틱스는 최근 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코스피 입성을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 기업의 몸값은 무려 6조 원에서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지주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이후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국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라는 든든한 배경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 가치의 폭발적인 상승세입니다. 5년 전 5천억 원 수준이었던 가치가 투자를 거듭하며 불과 몇 년 만에 4배 이상 뛰어오르는 저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투자 유치 당시 인정받은 가치보다 이번 상장에서 3배 이상 높은 몸값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상장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피지컬 AI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며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산업용 로봇을 넘어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까지 밝히면서 미래 성장성 면에서도 합격점을 받고 있는데요. AI와 로봇의 만남이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대기업 IPO 특성상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내에 증시에서 이 종목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또 다른 IPO 대여인 K뱅크도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드디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며 상장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도전인 K뱅크는 약 3조 원 중반대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 대여와 금융 대여가 동시에 시장에 출격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로봇 시장의 1위 기업과 인터넷 은행의 상장 소식은 침체되었던 IPO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대형주들의 잇따른 등장이 증시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7조 원의 몸값을 노리는 로봇 대여의 등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주인공은 단연 현대차의 로봇 아틀라스였습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에 전 세계가 감탄했는데요. 이 로봇을 만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드디어 미국 증시 상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현대차가 이 회사를 인수할 때만 해도 몸값은 1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업 가치는 무려 30조 원에서 40조 원에 달하는데요. 기술력 하나로 몸값이 30배 넘게 뛰어오른 셈이라 정말 놀라운 성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사실 만만치 않은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로봇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누적된 적자만 해도 벌써 1조 원이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금까지 3조 원이 넘는 자금을 수혈하며 이 회사를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해 본격적인 수익을 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2028년쯤 되어야 연간 3만 대 규모의 양산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대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내부 자금만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카드가 바로 미국 증시 상장, 즉 IPO를 통한 외부 자금 조달인데요. 상장에 성공하면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하면서 자금 압박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는 로봇 시장의 판도를 바꿀 엄청난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바로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했던 밀란 코박 전 부사장인데요. 경쟁사의 핵심 브레인을 데려오며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진심이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코박 전 부사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 로봇의 두뇌인 AI 혁신을 이끌 예정입니다. 사족보행 로봇 스폿부터 물류 로봇 스트레치까지 상용화 속도가 훨씬 빨라질 텐데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노하우가 현대차의 하드웨어와 만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장 추진 배경에는 로봇 기술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정의선 회장의 승대 문제인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성공적인 상장이 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약 22%를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가치가 40조 원으로 인정받아 상장된다면 정 회장의 지분 가치는 8조 원이 넘게 되는데요. 이 막대한 자산은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할 상속세가 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이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로봇 사업의 성공이 그룹의 미래 권력을 안정시키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현대차는 과거에도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했지만 시장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앞세워 전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장제훈 현대차 부회장도 이번 상장 가능성에 대해 여러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술력은 이미 검증되었고 이제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숫자로 증명받을 차례인데요. 투자자들의 시선은 벌써 뉴욕 증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40조 원대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테슬라 출신 핵심 인재 영입으로 AI 로봇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완성도가 수익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로봇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넷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안정시키는 결정적인 총알이 됩니다. 로봇이 단순한 미래 먹거리를 넘어 그룹의 운명을 쥔 핵심이 된 것이죠. 물론 적자가 지속되는 점과 로봇 양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로봇 기술을 가진 기업의 상장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텐데요. 로봇 시대의 주도권이 누가 쥐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로봇이 공장을 누비고 우리 집 거실까지 들어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과감한 베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여러분은 40조 원의 로봇 기업이 가져올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뻥튀기 상장 문제인데요.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모주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볼까요? 최근 3년간 코스닥에 새로 상장한 회사 105곳을 조사했더니 무려 80%가 자기들이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0곳 중 8곳이 실패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기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상장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기업들이 상장할 때 우리 회사 올해 매출이 이만큼 나올 겁니다 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믿고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약속한 실적의 반도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공모가를 최대한 높게 받고 싶은 거죠. 실적 전망을 부풀리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유혹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 됩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 직후 갑자기 뜬금없는 업무 협약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실체 없는 협약으로 주가를 띄우려는 시도죠. 우리 이런 대단한 회사랑 손잡았어요 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가치 뻥튀기라고 부릅니다. 금융당국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7월에는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켰는데요. 지금까지는 특정 세력의 주가 조작을 잡아왔다면 이번에는 공모주 시장 전체의 고질병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합동대응단은 지금 상장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 실적 전망치와 실제 결과 사이에 간극이 큰 회사들을 집중 조사 중이에요. 의심스러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검사나 압수수색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요. 말 그대로 강수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사가 합동대응단의 3호 사건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걸까요? 첫째, 개인 투자자 보호 때문입니다. 공모주 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둘째,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입니다. 뻥튀기 상장이 계속되면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코스피 5천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분까지 새로 만들었어요. 조직 개편까지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신규 상장사의 실적 관리가 훨씬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에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핵심 지표들을 정밀하게 추적할 계획입니다.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속이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제2의 파도 사태 같은 대형 사건이 적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언제든 큰 건이 터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에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압수수색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뻥튀기 상장, 왜 문제일까요? 첫째, 투자자가 손해를 봅니다. 믿고 투자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요. 둘째, 시장 신뢰가 무너집니다. 공모주 시장 자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거죠. 셋째, 건전한 기업까지 피해를 봅니다. 정말 좋은 회사가 상장을 해도 투자자들이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넷째, 결국 한국 증시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당국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단속이 아닙니다. 시장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과연 이번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울지 시장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더욱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회사가 내놓는 장밋빛 전망만 믿지 말고 실제 사업 모델과 경쟁력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금융당국의 감시망도 촘촘해지고 있으니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을 날도 멀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 주식하면 바보다 혹은 국장은 답이 없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만 믿고 주식시장을 떠났던 분들이라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체 몸값이 무려 1,700조 원이나 불어났거든요. 도대체 우리 시장에 무슨 마법이라도 부려진 걸까요? 작년 초만 해도 우리 주식시장 전체를 다 합친 가격은 2,250조 원 정도였는데요. 올해 초에는 이게 4,000조 원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시장 덩치가 76%나 커진 건데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역대급 성장입니다. 덩치가 커지다 보니 소위 부자 기업들도 줄줄이 탄생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곳을 1조 클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클럽 회원수가 230개에서 318개로 확 늘어났습니다. 한두 군데만 잘 된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번 대박을 이끈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반도체 형제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두 회사가 늘린 몸값만 합쳐도 무려 800조 원이 넘는데요. 전체 시장이 성장한 분량의 절반 정도를 이 두 회사가 다 해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1년 만에 몸값이 440조 원 넘게 올랐고 하이닉스 역시 360조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인공지능 열풍 덕분인데요. AI 시대에는 한국 반도체가 꼭 필요하다는 기대감이 돈을 불러 모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만 잘 나간 건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만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커다란 배를 만드는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도 엄청난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 회사들도 각각 20조 원 넘게 몸값이 뛰면서 한국 제조 기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순위표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원래 잘 나가던 상위 20등 중에서 딱 5개 기업만 자기 자리를 지켰고 나머지는 주인이 다 바뀌었는데요. 특히 41등이었던 SK스퀘어가 7등으로 올라오고 22등이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등 지각 변동이 대단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깜짝 스타는 원익홀딩스라는 곳입니다. 1년 사이에 주가가 무려 1,800% 넘게 폭등하면서 몸값이 16배나 커졌거든요. 설마 이게 되겠어? 했던 종목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오르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장사도 안 된다는데 주가는 왜 오르는 거야? 전문가들은 이걸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한국 기업들이 돈을 쓸어다닐 것이라는 믿음이 주가에 먼저 반영된 것이죠.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의 실제 실력보다 소문이나 기대 때문에 몸값이 너무 거품처럼 부푼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하거든요. 남들이 돈 벌었다니까 나도 일단 사고 보자는 식의 투자는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 사랑받으려면 이 기대감을 실제 돈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 비행기, 에너지 같은 다양한 산업들이 골고루 잘 버텨줘야 이 상승세가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급으로 덩치를 키워온 우리 주식시장, 과연 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거래일 연속으로 쉼없이 달려오던 코스피의 상승 가도에 갑자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아침 프리마켓에서 지수가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뜨거웠던 새해 랠리가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걸까요? 이번 하락세의 발단은 바다 건너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 잘 나가던 시장이 왜 갑자기 얼어붙었는지 그 배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끈질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자 시장은 안도하기보다 오히려 경계심을 높였는데요. 인플레이션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가 불을 지폈습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소식에 미국 대형 은행들의 주가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행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에 JP모건을 비롯한 금융주들이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미국의 금융 혼란은 곧바로 글로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무려 1,470원대까지 치솟았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우리 주식을 팔아치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대장주 중 하나인 마이크론의 주가마저 하락하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먹구름을 드리웠습니다. 우리 증시의 핵심 기둥이 흔들리니 지수 전체가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거죠. 오늘 저녁 예정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 발표도 큰 변수입니다.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멀어지고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당분간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환율 1,470원 선이 지지선이 될지 아니면 추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지가 향후 우리 증시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열쇠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책 리스크가 겹친 만큼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조언합니다. 변동성 장세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 관망하는 자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새해 초부터 불어닥친 이 폭풍이 단기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하락장으로의 전환점일지 주목해야 합니다. 지표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을 꼼꼼히 체크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미쳤어요. 2025년에 75% 올라서 전 세계 1등이었거든요. 근데요, 2026년 새해 들어서도 1등이에요. 새해 첫 거래일부터 6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4,300, 4,400, 4,500 다 뚫고 4,620까지 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같은 기간에 미국 다우는 3% 올랐고 나스닥은 2%도 안 올랐어요. 일본은 3%, 중국은 4%. 근데 코스피는 8.83% 올랐어요. 압도적이에요. 누가 끌고 갔냐고요? 당연히 반도체예요. 삼성전자가 14만 원대 처음 찍었고 SK하이닉스도 75만 원 넘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9일에 반도체가 좀 쉬었거든요. 미국 기술주가 빠져서요. 그랬더니 방산주랑 조선주가 받쳐줬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루 만에 11% 넘게 올랐고요. 삼성중공업도 9% 뛰었어요. 트럼프가 국방 예산 늘리겠다고 했고 정부가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어치 수주 추진 중이라는 소식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증권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기사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5,600으로 올렸고 한국투자증권도 5,650으로 상향했대요. 유안타증권은 더 나아갔어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6,000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145조, SK하이닉스 130조 달성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5,000P는 이제 기정사실 취급이에요. 정부도 힘을 보태고 있어요. 9일에 ISA 혜택을 확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개인들이 주식 장기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걱정도 있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이 코스피 시총의 37%예요. 너무 반도체에 쏠려 있는 거죠. 환율도 문제예요. 원달러 환율이 1,457원까지 올랐어요.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에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환율까지 오르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요, 방산이랑 조선이 대안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가 쉴 때 다른 업종이 받쳐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코스피 5천, 어쩌면 6천, 과연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환율 움직임 보셨나요? 널뛰기 하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뚝 떨어지며 시장이 들썩였는데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우리 서학개리들의 손가락도 아주 바빠졌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해외 주식을 살 때 드는 원화 비용이 줄어듭니다. 일종의 세일 기간이 찾아온 셈인데요. 투자자들은 이 틈을 타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무섭게 사들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 지수를 따르는 상품에 돈이 몰렸는데요. 한 ETF의 경우 하루 순매수액이 전날보다 무려 3.7배나 폭증하며 360억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나스닥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의 중심인 S&P 500 ETF로도 자금이 쏟아졌는데요. 환율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달러 자선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환율 하락,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바로 미국 재무부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장관이 우리 원화 가치에 대해 입을 열었거든요. 베선트 장관은 현재의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두 개입성 발언이었는데요. 이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역외 시장에서 환율은 14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원화가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며 달러를 팔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사실 우리 투자자들에겐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정부 개입 이후 환율이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던 경험이 있다 보니 이번 하락을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본 건데요. 환율이 떨어졌을 때 사두면 나중에 다시 올랐을 때 환차익까지 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주가 상승분과 환율 상승분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이 추세적인 전환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당분간은 특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리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미국 재무부의 우려로 인한 달러를 과도하게 사모으던 분위기는 한풀 꺾였지만 그렇다고 환율이 계속해서 쭉쭉 내려가기엔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분간은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서학개미들의 달러 줍줍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변동성 자체가 하나의 투자 신호가 되어버린 상황인 셈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미 재무부의 원화 약세 우려 발언으로 환율이 깜짝 하락했습니다. 둘째, 이를 기회로 본 투자자들이 미국 ETF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셋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습 효과가 빠른 매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넷째, 다만 환율의 완전한 하락 추세 진입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냅니다. 미국 주식으로만 쏠리는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율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주머니는 오늘 어떤 모습인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글이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시가총액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오늘은 구글이 어떻게 애플까지 품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글의 비결은 바로 제미나이 3.0이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에 맞서 출시한 이 AI 모델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11월 구글은 자체 개발한 텐서 처리 장치 TPU 기반으로 제미나이 3.0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선택한 겁니다. 애플은 자사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 모델로 구글 제미나이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단연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올해 애플이 출시할 AI 비서 시리의 새 버전이 구글 기술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 최강자 애플의 핵심 서비스에 구글의 AI가 탑재되는 셈이죠. 두 거인의 만남입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1% 상승했고요.
의결권이 있는 A주와 C주를 합친 시가총액이 4조 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시총 4조 달러 클럽은 매우 배타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턱을 넘은 기업은 단 4곳뿐인데요. 지난해 7월 엔비디아가 처음 달성했고 같은 달 마이크로소프트가, 10월엔 애플이 뒤따랐습니다. 구글이 네 번째 주자가 된 겁니다. 구글의 질주는 계속됐습니다. 제미나이 3.0 출시 직후인 지난해 11월 21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추월했고요. 올해 1월 7일엔 애플마저 제치고 시총 2위 기업이 됐습니다.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 전체로 보면 이날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17%, S&P 500 지수는 0.16%, 나스닥 지수는 0.26% 올랐는데요. S&P 500과 다우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먹구름도 끼었습니다.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연준 청사 보수공사와 관련된 수사라고 하는데 파월 의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공개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증거와 경제 여건의 근거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치적 압박에 좌우되느냐의 문제다 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논란은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금값과 은값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거든요.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장중 트로이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했고 3월 인도분 은 선물은 86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은행주들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겠다고 발언했거든요. 신용카드 회사가 국민을 갈취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는데요. JP모건은 1.43%, 시티그룹은 2.98% 하락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3.0과 애플과의 협력으로 시총 4조 달러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AI 기술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간 셈이죠. 이제 시총 1위 엔비디아와의 격차는 약 5천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시장엔 불확실성도 공존합니다. 파월 의장 수사 논란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발언은 은행 섹터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분산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주 강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죠. 구글의 약진은 AI 시대의 새로운 패권 경쟁을 보여주고 금값 급등은 마장의 불안 심리를 드러냅니다. 두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글의 4조 달러 돌파부터 파월 수사 논란까지 복잡하게 얽힌 시장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계좌만 빼고 다 오르는 기분,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도대체 상위 1%라는 주식 초고수들은 이 초유의 상승장에서 남몰래 어떤 주머니를 채우고 있을까요? 그 비밀의 리스트를 오늘 싹 다 털어왔습니다. 고수들의 선택 1위, 이름도 생소한 메지온입니다. 아니, 남들 다 아는 대형주 놔두고 왜 하필 지금 3%나 빠진 이 종목을 샀을까요? 남들이 겁낼 때 사라는 격언을 몸소 실천 중인 건데 그 배경엔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글로벌 임상 3상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바이오일까요? 사실 바이오는 모 아니면 도, 천당 아니면 지옥이죠. 하지만 고수들은 최근 발표된 지표에서 잭팟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가 매수라는 날카로운 칼을 뽑아든 그들의 배팅, 과연 신약 개발의 승전고를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인데 그냥 현대차가 아닙니다. 뒤에 EUB라는 암호 같은 결자가 붙은 우선주예요. 보통 주가 42만 원을 돌파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이건 너무 비싼데 싶었던 고수들이 상대적으로 반값인 우선주로 몰려간 겁니다.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은 쏠쏠하게 챙기는 실속파들의 전략이죠. 이름표가 좀 다르면 어때? 실속이 최고지? 라며 몰려든 덕분에 현대차 EUB는 형님인 보통주보다 훨씬 가파르게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고수들은 가성비를 놓치지 않네요. 자, 다음은 요즘 가장 핫한 AI판의 주인공 LG CNS입니다. 여기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오픈 AI가 직접 점 찍은 파트너라는 타이틀에 이어
LG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까지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더 재미있는 건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번 평가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덕분에 LG CNS는 졸지에 AI 골목대장 후보로 등극했는데요. 로봇과 AI가 만나는 피지컬 AI 시장까지 먹겠다는 야심이 고수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수들 따라하다가 내 다리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는 변동성이란 이름의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고 테마주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니까요. 증권사 형님들도 이건 단순 정보지 수익 보장은 안 해준다며 선을 긋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고수들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왜곡된 가격을 찾아냅니다. 너무 비싸진 보통주 대신 우선주를 찾고 남들이 실패를 두려워할 때 숫자의 가능성을 믿는 거죠. 한마디로 생각의 전환이 수익을 만듭니다. 자동차와 AI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기둥이 현재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거물급 주식들 뒤에 숨어있는 알짜배기 수혜주들을 찾아내는 안목 그게 바로 우리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필살기가 아닐까요? 결국 이번 상승장의 승자는 공부하는 베팅러였습니다. 임상 데이터 한 줄, 파트너십 기사 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는 집요함이 고수를 만든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에 빨간 깃발을 꽂으셨나요? 고수들의 다음 타겟은 어디일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에 올인했다가 한 달치 월급을 날려버린 친구가 있습니다. 금에도 투자했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더군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으면 위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죠. 투자의 세계에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사계절 내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투자법인데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이끄는 레이 달리오가 만든 방법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21세기 버핏이라 불리는 인물이죠. 그가 만든 이 포트폴리오는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4%의 수익을 냈다고 하니 그 안정성이 입증된 셈이에요.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분산입니다.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에 나눠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질 때 금이 오르고 금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오르는 식이죠.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경제 상황을 네 가지 계절로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 힘을 발휘하는데요. 물가 연동 채권도 강세를 보입니다. 두 번째 계절은 인플레이션, 경기도 좋고 물가도 오르는 시기예요. 이때는 주식과 원자재가 주인공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 회사채도 덩달아 상승하죠.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디플레이션, 경기도 침체되고 물가도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는 채권이 빛을 발합니다. 가격 하락 우려가 줄어들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거든요. 주식도 회복 기대감에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골디락스, 경기는 좋은데 물가는 안정적인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딱 적당히 따뜻한 죽처럼요. 이럴 땐 장기 채권과 물가 연동체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안정 속에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시기죠. 그렇다면 실제 비중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주식 30%, 장기 채권 40%, 중기 채권 15%, 금과 원자재 각각 7.5%씩입니다. 채권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게 특징이에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경기를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 주식 살 타이밍인지 금을 팔아야 할 시점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정해진 비중만 유지하면 되니까요.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한 자산이 크게 흔들려도 다른 자산들이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연 3에서 8%의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연 9%로 8년간 굴리면 72 법칙에 따라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시간이 곧 돈이 되는 거죠. 연금 계좌처럼 오래 묵힐 자금에 특히 적합한 전략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주식 올인보다 수익이 낮을 수 있어요. 안정성을 택한 대가라고 할까요? 2022년처럼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20% 넘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도 필요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자산은 비중이 커지고 안 오른 자산은 비중이 줄어들잖아요. 원래 비율로 되돌리려면 오른 걸 팔고 안 오른 걸 사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전 팁을 드리자면 ETF를 활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개별 종목 고를 필요 없이 자산군별 ETF 몇 개만 담으면 되거든요. 미국 ETF로 구성하면 달러 투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큰 수익보다 잃지 않는 투자를 추구합니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투자 목표가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며 약 60년간 610만 %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의 대가 워런 버킷. 그가 은퇴하며 주주총회에서 남긴 교훈들은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투자의 대가가 말하는 인생의 방식을 통해 또 한 주를 시작해야 하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인생을 투자하는 지혜를 함께 곱씹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어 봅시다. 첫 번째, 나를 더 발전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내일 출근길에 당신을 성장시켜주는 동료들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들과의 관계는 인생 최고의 투자입니다. 두 번째, 높은 초봉을 쫓지 말고 배울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오늘도 회사에 가서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울까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배움이 미래의 부가 됩니다. 세 번째, 독서가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에 80%를 독서했다고 합니다. 출퇴근길에 좋은 책 한 권을 들 읽을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지식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열정을 찾으세요.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열정, 오늘은 그것을 찾아보는 하루로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 어려웠던 것보다 좋았던 것에 집중하세요. 오늘 있었던 작은 성공, 따뜻했던 한마디,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것들이 진짜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오래 산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투자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행복에 대한 투자입니다. 내일 아침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실 때 이 교훈들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발전시켜주는 동료와 함께하고 배울 수 있는 마음으로 일하며 책을 통해 성장하고 열정을 찾고 좋았던 순간들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투자의 대가가 말하는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나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일은 행복한 투자자가 되어 뵙겠습니다. 지난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입니다. 두 종목 모두 1년 만에 90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두 종목 모두 20% 안팎 하락했습니다. 동양고속은 21.4%, 천일고속은 18.4% 빠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복합 개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한다는 청사진이 공개된 거죠. 개발 계획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60층 내외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주거와 상업시설이 복합된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다는 구상인데요.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사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이 주목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일고속은 16.67%, 동양고속은 0.17%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개발이 완료되면 지분율에 따라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한 겁니다. 동양고속은 1년간 895.92% 상승해 코스피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천일고속도 880.53% 올라 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거의 10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1월 16일 기준 동양고속은 하루 만에 10.99% 급락했고 천일고속도 8.44% 하락했는데요. 왜 갑자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1년 만에 900% 오른 주가는 그 자체로 고평가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입니다. 아직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 간 협상이 진행 중일 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인허가 절차와 사업 일정 모두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세 번째는 두 기업의 본업 실적입니다.
동양고속과 천일고속 모두 최신 재무제표 기준 연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고속버스 사업 자체의 성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신중한 시각이 나옵니다. 본업 성장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개발 이익 기대감만으로 주가 상승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 기대감으로 지난해 900%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2주 만에 20% 하락하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의 배경에는 단기 급등 부담, 개발 사업 불확실성, 본업 적자라는 세 가지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전문가들은 가격 조정이 단기간에 끝날지 더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개발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마주 투자는 기대감만큼이나 리스크도 크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6월부터 주식 거래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자마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거래소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하루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3시 30분에 닫습니다. 정규 거래 시간이 6시간 30분에 불과한 거죠.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잠깐 확인하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매매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거래 시간을 늘리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등장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프리마켓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경쟁자에게 1시간을 뺏길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거래소의 대응은 단순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보다 1시간 더 일찍 문을 여는 것이죠. 오전 7시 프리마켓 개장으로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얼리버드 투자의 시대가 열리는 셈이에요. 애프터마켓도 도입됩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추가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미국 시장 개장 전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전 7시부터 8시까지는 프리마켓,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는 정규장, 그리고 4시부터 8시까지는 애프터마켓으로 운영되는 거죠. 총 거래 가능 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미체결 고가가 정규장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아침에 넣어둔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뜻이에요. 별도의 독립된 시장처럼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증권사들의 첫 번째 선호안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설문조사에서 정규장 시간을 앞당기거나 호가가 이전되는 방식이 더 인기 있었는데요. 하지만 노조 반대와 투자자 민원 우려로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 겁니다. 거래소가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미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합쳐 16시간 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7월부터 국내 외환 시장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고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도 추진 중인데요. 주식시장 접근성까지 개선되면 외국인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더 과감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027년 말까지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선물과 옵션 투자자들은 밤새 글로벌 이벤트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거래 시간 연장안이 공식 발표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업무 규정을 개정하고 6월 29일까지 새로운 시장을 개설한다는 로드맵이에요.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6월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12시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둘째,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정규장과 분리 운영됩니다. 미체결 호가는 자동 취소되니 주문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번 변화는 대체거래소 경쟁과 글로벌 스탠다드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택입니다. 외국인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고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저녁 식탁에서 주식 거래를 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달라지는 투자 환경,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